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제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있었길래 스스로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할까 싶으시겠지만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다는 거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했었어요. 보통의 평범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했고 남들 보기엔 평범한 연애여도 저희 딴엔 특별하고 뜨거운 연애였어요. 저는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었고 남편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줬어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고 그건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는 결혼 후에도 우리가 계속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시부모님이 보수적이고 유난스러우셨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서 결혼 후에도 큰 잡음이나 문제는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흠이라면 애 소식이 없었다는 건데 때가 되면 애가 생기겠지 하고 넘겼었죠. 그러다 결혼한 지 8년 되던 날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타지에서 출장 중이었는데 오후 8시에 겨우 업무를 끝내고 바로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었어요. 평소 같으면 거기서 하루 더 자고 난 뒤에 집에 갔을 텐데 그날은 다음 날이 결혼 기념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리는 남편의 잔소리도 뒤로 하고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갔죠. 근데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길 고속도로 운전에 비까지 오니 평소보다 더 긴장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죠. 도로 위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없었고 저는 계속 전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번쩍하며 환한 빛이 보였고 그와 동시에 커다란 차가 제 눈앞에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제 차를 덮쳤죠. 모든 건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미처 손 쓸 시간도 없이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죠. 그 뒤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두 다리엔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사고 이후 제 인생은 완전 달라지게 됐어요. 사고로 척추 신경을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거든요.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그간 열심히 쌓아 올렸던 제 인생 전부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만취한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다니다가 절 들이박아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던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간의 다리를 저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을 갖고 있길래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지 너무 분하고 원망스러웠죠. 그 사고 이후 저는 인정받던 회사에서 일도 관두게 됐고 저의 당연하던 일상들은 모두 변하게 됐어요. 늘 웃음 많고 밝았던 성격도 어둡고 우중충하게 변하게 됐고 별거 아닌 거에도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어요. 매사 모든 일에 부정적이게 반응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쳐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됐죠.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이 참 많이 노력해줬어요. 삶의 의욕도 다 내버리고 포기한 저에게 제발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자기가 있다고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남편 볼 때마다 저는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했고요. 사실 이럴 거면 차라리 사고 때 죽는 게 더 나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랬으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와서 남편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신혼 초 때 서로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었거든요. 둘 다 형편 좋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혹시라도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하나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둘이 서로 동의하에 보험을 들었었어요. 근데 어설프게 살아남아서 남편 인생에 짐이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죠. 근데 남편은 그런 저를 다시 웃게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노력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는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하면서 보여주고, 제가 좋아하는 산에 올라가서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어와서 보여주고 그랬죠. 저랑 같이 가던 맛집에 혼자 다녀와 제가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사서 가져다 주고, 제가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게 매일을 저를 위해 노력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노력을 보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다지게 됐죠. 두 다리를 잃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불편할 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뭐든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받았던 위로금이랑 퇴직금 보태서 동네 작은 상가에 조그만 서점을 열었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서점으로 나가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책을 읽으니 숨도 트이고 삶에 대한 의욕도 계속 샘솟았어요. 남편도 제가 뭐든 하려 하니 아주 좋아했고요. 어차피 수익은 남편 월급으로 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데다가 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에 가해자한테 받았던 합의금까지 있어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마음에 부담감 없이 서점을 운영할 수 있었죠. 그렇게 조금씩 사는 기쁨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한날 책방 문을 닫고 집에 왔더니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집에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쭈뼛쭈뼛 대시며 제 눈치를 보시다가 할 말이 있다며 믿지 못할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모님, 아무래도 사장님이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중한 말투로 제 표정을 살피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어 멍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바람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고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 있을 때도 있어서 설마 했었는데 어제 사장님 외투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아주머니는 본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건네줬어요. 무슨 스티커 사진처럼 남편이 웬 여자의 볼에 다정하게 입 맞추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태 죽고 싶어 힘들어했던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게 남편이었는데, 아픈 나를 누구보다 극진하게 보살펴준 것도 남편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너무 안 믿기더라고요.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는 사진을 보고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우선은 아주머니를 집에 돌려보냈어요. 남편한테는 내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늘은 이만 집에 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곤 한참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바보처럼 그냥 잠깐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고 싶단 생각도 했고요. 저한테는 남편이 전부였으니까요. 실은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저한테 가족이라곤 남편밖엔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몸으로 이혼하고 혼자 살 엄두가 차마 안 나서 남편을 기다리며 설득해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죠. 또 저한테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소홀하지 않은 걸 보면 이혼을 원치 않는 게 아닐까 싶었죠. 그래서 남편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찰나에 스쳐갈 바람이길 바라면서요. 아주머니한테도 남편 몰래 부탁드렸어요. 혹시라도 그런 게 또 보이면 남편에게 티내지 말고 다 저한테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의 바람은 멈출 줄 몰랐어요.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제 생각보다 오래 갔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그 얼굴을 마주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저를 만지는 손길도 견디기 힘들었고요. 그 여자를 만나고 와서 저한테 이런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징그러웠어요. 역하기까지 했고요. 정말 지옥에 사는 마음으로 매일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 앞에서 그 여자와 아무렇지 않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받더라고요.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설명하면서요. 그 옆에서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앉아 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싫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지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거실 쪽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기어가듯이 문가로 다가갔는데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남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약속할게. 아니, 당장 이혼은 힘들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얘 보험금 아직 남아있다고. 남편이 누군가를 달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바람난 상대 여자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보니까 여태 저를 데리고 살았던 게 절 사랑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단순히 보험금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고로 제가 죽었다면 좋았겠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고 결정한 듯 했죠. 그래야 그 많은 보험금이 전부 다 본인께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사고 이후로 제 앞에 나온 돈들을 전부 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여태 그 돈들 때문에 저와 같이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새어날까 싶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보다시피 내 몸이 이런 상태인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해야 한다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증거를 많이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모으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드리며 부탁드렸어요. 남편 몰래 이혼 준비를 하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가 불쌍하셨는지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남편 불륜의 물적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때 그 사진부터 화장품이 묻은 옷, 여자 립스틱이 묻은 손수건 등 많은 것들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 이메일, 블랙박스 등을 뒤져 증거를 모았어요. 때에 따라 녹취도 하고요. 그렇게 모은 증거들을 다 가지고 변호사에게 가려는데 바보처럼 자꾸만 미련이 남았어요. 진짜 사고 이후에 완전 바보가 돼버린 건지 자꾸만 남편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도 남편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못 버렸던 것 같아요. 사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제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남편이었던지라 그걸 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바보처럼 남편에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바람을 피울 생각이냐고요. 사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걸 관두고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하면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 들킨 마당에 더는 연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곤 저를 혼자 남겨두고 집을 나갔죠. 그때 완전히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이상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제 사랑이 이렇게 끝이 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인 아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고. 좋은 말로 할 때 괜히 책 잡을 생각 말고 가진 돈 다 내놓고 곱게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그러겠다고 하면요. 못하겠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나는 네가 은혜도 모르는 그런 애인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 꼴이 되고도 기어이 내 아들 발목 붙잡고 살았겠지. 너는 여태 너 보살펴준 은혜도 모르는 거야? 여태 그 꼴인 널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아준 게 우리 아들인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제 자신이 무척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래도 힘든 마음을 다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기왕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 싶었죠. 그래서 며칠 후 모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러 가려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아놨던 증거도 모두 사라졌고요. 분명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놨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모아놨던 증거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남편의 사주를 받고 증거들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증거도 챙기지 못한 채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없으면 이혼을 한다 해도 많이 불리할 거라 하더군요.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 휠체어 위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니 사는 게 원망스럽고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 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는데 내 자신을 찌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다면서 죽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의욕을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죠. 들어보니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가 함께 묵었던 모텔에서 큰 불이 났고 그 화재로 둘 다 모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저는 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로 장애인 택시를 불러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 살려내. 분명 너 때문에 재수옴 붙은 거라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쪽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울면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모두 제 탓이라며 엉엉 우시는데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정신이 멍하고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리해보니 제 앞으로 나온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남편이 쓰다 남은 제 보험금이 남아 있었어요. 혼자 쓰기에는 큰 금액이었죠. 그 돈을 보니 실소가 나왔어요. 이 돈이 뭐라고 이혼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나 싶고 사람 목숨이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사망보험금을 왜 제가 갖느냐며 소송을 하겠다는 둥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아직 부부인데다가 수입자 또한 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시댁 가족들이 그 돈을 가져갈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웃겼어요.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더니 하루아침 만에 서로의 입장과 처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우스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래도 이 꼴을 하고도 살아있는 제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뜻하지 않게 남편이 벌 받은 것도 보게 됐고요. 그래서인지 더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살아있으니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운영하던 책방을 처분하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았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아예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연고도, 지인도 아무도 없는 타지로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새로 오게 된 곳은 원래 살던 곳보다 공기도 좋고 집에서 바다도 볼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너무 좋아요. 아직 앞으로 뭐라고 살지 정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려고요. 어쨌든 그때 그 사고를 겪고도 죽지 않고 살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더는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고 잘 살아보려 해요. 아, 적다 보니 너무 우울한 얘기들만 늘어놓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듣기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사는 게 참 힘들고 팍팍하잖아요. 그래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살아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세요.